여러분, 화의 근원이 의심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사건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를 했는데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것 치고 형이 좀 가벼운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 강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데 네. 알고 보니 이 여성 25년간 의처증에 걸린 남편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세 자녀를 위해서 꾹꾹 참아오다가 이날 한꺼번에 터진 건데요. 네. 재판부는 이 누적된 원망과 분노가 함께 폭발한 거라면서 그 동기와 경위가 참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년을 선고한 겁니다. 네. 말이 25년이죠. 의처증으로 인한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거는 분명한 죄잖아요.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살인죄가 징역 3년이다? 어떻게 된 걸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원래 살인죄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죄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법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하.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징역 3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법원이 특별히 아주 특별한 동기로 장량 강경을 했다는 건데 아.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보니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부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어허. 남편은 54세, 네. 아내는 45세입니다. 네. 근데 이 좀 젊은 아내죠, 남편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이 젊은 아내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 아유. 그 심지어는 이 직장도 못 갖게 합니다. 아유. 남편도 스스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네. 그러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아르바이트 나가면 혹시 다른 남자랑 만날까 봐. 그거를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합니까? 그러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의처증이 뭐하고 이제 세트로 연결되냐면 네. 폭행과 협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고. 보통 실무에서 보면은 네. 계속해서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빨리 불어라. 아하. 다른 남자랑 누구냐? 자기 아이고. 망상에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 부모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딸도 괴로웠던 나머지 아하.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행과 협박과 의심은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남편이 이제 그 아내가 네. 그 자신의 자녀의 그 친구 남자를 데려왔는데 네. 자녀의 친구 남자인데 네. 그 남자랑 관계를 또 의심하는 거예요. 아하.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네. 폭언을 듣는 순간 홧김에 남편을 그만 살해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뭐 화불단행 진짜 이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여러 차례 좀 닥쳤다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이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편의 의처증으로 비극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무려 뭐 2년 5개월도 엄청 길 텐데 그리고 두 달도 길 텐데 25년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이 아내에 대한 의처증, 그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으로 비롯된 이 딸아이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그런데요. 최영열 평론가님. 네. 이런 일이 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뭐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성한테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네.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쉽게 25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다지. 네. 매일 들들 볶이면서 네. 25년이 뭐예요? 1년, 한 달? 그럼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네. 부유하진 않더라도 지금 아이가 셋이거든요. 3남매를 두고 5식구인데 먹고 살만 했으면은 이 여성분이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네. 견뎠을지 몰라요. 문제는 배까지 고픈 겁니다. 벌러 나가니까 너 남자 만나려고 그러지.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큰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진학을 하지 못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듭니다. 네. 소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못 나가게 하니까 네. 거기 가두고 있으니까 매일 집안은 시끄러운데 딸아이가 벌어오는 그 푼돈 아르바이트로 아유. 가정이 영이 됩니다. 네. 이 남편은 그야말로 이제 일용직 노동자인데 네. 일이 있으면 돈을 벌어오지만 일이 없는 날도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딸이 신병을 비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2차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못 엄마도요? 살겠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엄마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병원비도 들어가요. 아. 이 딸은 미치는 거죠. 아하. 아빠는 매일 엄마 탓을 하면서 욕설하고 폭행하고 집안 아수라장인데 그래서 이 큰딸이 자살했을 때 이 아하. 아빠는 모르겠고요. 네.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다 찢어져서 네. 너덜너덜한 의지해서 살아온 큰딸의 죽음이 네. 아마 큰 심리적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염 교수님, 지금 네. 보니까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이 결혼해서 지금 이 여성과 지금 결혼해서 아들과 2딸을 두고 있었는데, 큰 딸이 태어난 이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였대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큰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일단 지금 가해자인 남편을 봤을 때 주로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아마 뭐 의처증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별거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발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만 이제 정정할게요. 어쨌든 그동안의 의처증으로 인한 폭력 관계에서는 남편이 이제 가해자였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지금 남편이 목숨을 그렇죠. 지금 잃은 네,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지금 대로. 의처증만 그렇죠. 말씀을 드렸을 그렇죠. 때 그것만 이제 놓고 봤을 때, 네, 의처증은 지금 남편이 일단 초기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네. 뭐 지금 부인이 뭐 남자들과 좀 뭐 예를 들어 좀 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네. 모습을 봤다든지 아하. 그런 모습에서 좀 어떤 자극을 받아서 네. 의처증이 이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의처증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이 가정폭력이 초기에는 보통은 이제 뭐 폭언이나 이렇게 네. 가벼운 폭언이나 욕설로 시작해서 네. 나중에 이제 폭력이라든지 뭐 살해 위협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전통적인 문화가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좀 드러내기 싫고 네. 경찰에 신고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은 결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이제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25년간 지속이 됐고 네. 21번이나 이제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제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조치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가정폭력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이제 현장 출입 및 조사를 한 다음에 응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뭐 가해자 같은 경우는 뭐 법원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예를 네. 들어 분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한다든지 네.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네. 그런 조치가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좀 의구심이 네.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결국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으로 발전을 했는데 네. 이 가정폭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가정폭력은 이제 이 초기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화되지 않도록 발전하지 않도록 초기에 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딸이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큰 딸이 22살의 나이에 정말 한창 뭔가 이 세상에 나와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한창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지금 이 큰딸이 보기에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런 상황일 테고 또 엄마가 그 극단적인 선택할 때 엄마의 모습도 눈에 아른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집이 아니라 이거는 지옥이요. 그야말로 네. 지옥이고요.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상담도 많이 네.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냥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아빠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왜냐하면 힘들면. 집에 오면 지옥인 거예요. 맨날 어머니 때리고 네.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알잖아요. 네. 도대체 어머니는 떳떳하고 정당한데 자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다른 남자 관계 의심하니까 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네. 아마 그 경찰에 그 신고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좀 그동안 많이 좀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하.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송 내가 그냥 없어지면 차라리 좀 낫겠지.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위해서 네. 자신이 희생했다고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요. 이럴 바에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내의 변호사라면 한번 정당방위를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뭐냐면 자신의 그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해하기 위해서 네. 해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거나 어떻게 네. 가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안타깝게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네. 남편이 그 지금 범행 당시에는 아내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면 혹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외국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넓게 인정되는데 네.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좀 엄격하게 인정되니까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좀 어떻게 좀 이 아내의 그런 딱가사정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례적으로 3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여성분의 울분과 격분, 그 살인을 일으킬 때 충동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욕설이나 폭행 이런 건 없었는데 이 남편이 뭘 물고 늘어졌냐면 22살 꽃다운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가정이 지옥입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엄마 아빠를 부양하는데 자기의 미래가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딸의 장례를 치르고 안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 판에 이 장례라는 게 손이 많이 갑니다. 네. 여기서 막내 아들의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장례식을. 그러면서 너희들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집으로 불러서 저녁 차려놓고 술 한 잔을 했는데 남편이 아들의 친구와 잤지, 사귀었지. 이거는 좀 폐륜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아내를. 딸이 죽은 장례식 직후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거기서 정말 우리가 흔히 꼭 뭐 뚜껑이 열렸다 이런 표현도 쓰는 말이죠. 비속어입니다만, 방송에서 부적절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것을 감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당방위는 정말 까다롭고 쉽지 않으나 3년만 해도 남편 살해범인데 이 혐의로 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을 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보니까 이 남편도 지금은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도 이 뭐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남편은 음주로 사실상 이 간이 굉장히 크게 손상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여성이 자신을 공격을 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남편이 그 대응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였음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을 다 본 이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어머니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여성 물론 지금 징역 3년 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재판부가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런 거 따지지 않으면 그 징역 5년, 뭐 무기징역 이렇게 이제 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판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사연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역 3년이라는 가벼운 이제 형을 내린 것 같고요. 또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 4가지 점을 들어서 이제 형을 이제 강경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발범이라는 거예요. 계획범이 아니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두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딱하다 선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탄원서도 냈고요. 네 번째는 이 아내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형을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염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 다시 들으시면 우리 경찰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고 뉴스파이터에서도 경찰분 고생하는 거 많이 알려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대목일 거예요. 1년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 여기 이 집안이요.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무려 21차례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가 뭔가 대책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 좀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되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응급조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을 했던 그 가해자와 또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이제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지금 긴급조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리조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옮기고 그다음에 뭐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퇴거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법적으로 좀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제도를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뉴스파이터가 몇 년째 이런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대체 언제까지 제도 타령할 거고 언제까지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로 대체 언제까지 제가 돌림노릇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네, 21번 신고했어요. 저는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겠죠. 네. 자, 이건 별것 아닌 부부싸움이다. 남편은 그걸 또 항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싸우지 마세요. 하고 돌아가고 경고하고. 근데 21번이 모니터링이 돼서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21번 중에 몇 번은 네.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편분이 그때 폭력으로 네. 저 이 선처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남편 감옥에 넣어주세요. 네. 해서 감옥에 갔다면 차라리 남편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차라리 폭행으로 이게 아내냐 뭐 자녀냐 타인이냐 사람을 때리면 네. 범죄잖아요. 네. 그럼 1년이든 2년이든 감옥에 가둬뒀다고 하면 이 자녀 셋하고 엄마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먹고 살면서 평화와 단란함을 누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남편이 만약에 잘 교화가 돼서 돌아왔다면 전 이 남편의 의처증은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처음에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네.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상당히 고뇌의 결과가 네. 자기 합리화의 심리로 어찌 보면 의처증, 집착 이렇게 나쁘게 발전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행까지 이르게 됐는데 네. 공권력이 개입해서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켰다면 좀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마 제 생각엔 이랬을 겁니다. 왜 20번이나 넘게 신고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내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럼 네. 경찰에 왔겠죠. 뭐 가정폭력 맞습니까? 그럼 남편을 처벌하기 원하십니까? 아내가 이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남편을 참아 형사처벌해주세요. 감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취할 게 없었던 걸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경찰에 갈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네. 또 아내의 걱정도 이해가 되죠. 남편이 혹시 전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형사처벌 안 시키고요. 법원에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뭐냐면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이라고 있어요. 신고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남편을 형사처벌하지 원하지 않지만 다시는 이런 가정폭력 하지 않게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경찰하고 검사가 네. 가정법원에 송치를 합니다. 그럼 가정법원 판사가 불러가지고 남편을 한마디로 혼내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그냥 수강 명령이라든지 그런 뭐 강의 같은 거 듣게 하고. 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일정 기간 분리하고 접근금지 처분하면 네. 남편이 정신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남편, 25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의처증 그리고 그에 따른 무수한 폭력에 시달렸던 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